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투자를 할 때 의심과 확신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한다면 확신보다는 의심이 나을 겁니다. 확신은 큰 베팅이 가능하게 만들지만 그게 틀렸을 경우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의심은 대박낼 기회를 앗아가기도 하지만 반대로 경솔한 판단과 무리한 베팅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을 낮춰줍니다. 생각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을 갖게 되면 더 많이 알아가도록 필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확신을 갖게 되면 더 이상의 질문을 멈추게 됩니다. 확신을 갖는 순간 생각의 성장이 멈출 수 있는 거죠. 다만 너무 많은 의심은 필요 이상의 조심성을 만들어내서 불필요할 수 있죠. 그러나 적당한 의심은 돌다리를 두드려가며 나아가는 힘이 될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제 이름을 틀렸네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날 뻔했습니다. 자, 6월 10일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가 힘차게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역시 빠지지 않고 경제상식 퀴즈도 내드려야죠.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세상을 등진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 벌써 추모 1주기가 됐네요. 이우영 작가를 추모하는 1주기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검정고무신으로 가장 유명한 작가의 추모 1주기 전시회인데 그 검정고무신 작품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전시 제목이 검정고무신 없는 검정고무신이라고 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서 이우영 작가 본인도 자신의 캐릭터를 마음대로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권리 가지고 계속해서 소송도 벌어지고 있죠. 이 권리의 주인이 창작자 본인이냐 아니면 출판사냐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고요. 세 글자 정답입니다. 창작물을 만든 저작자의 권리. 저작자의 권리를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계약서 하나 잘못 썼다가 참 큰 낭패를 겪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고요. KBS 콩과 유튜브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소식 준비하셨는지 어예진 소장부터요. 네, 대한의사협회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전면 휴진을 결정했습니다. 이 소식하고요. 국내에서 네이버 이용 시간이 다른 해외 앱에 점점 밀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얘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환주 기자는요. 네, 국토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 살펴보고요. 슬픈 소식인데 어제 서울 연신내역에서 작업을 하던 직원 한 명이 감전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관련 소식도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어예진 소장이 준비한 소식 많이 걱정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결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협 전체 회원을 상대로 한 집단 행동 찬반 설문 결과를 밝히면서 오는 18일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의협 회원 가운데 90%가 강경한 투쟁을 지지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73%는 6월 중 휴진을 포함한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데 따른 결정입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면 휴진과 함께 의사회원, 의대생, 학부모 등 모두가 참여하는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 투쟁은 정부 입장에 따라서 그에 상응한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8일이면 다음 주 화요일이죠? 네. 근데 그 하루 전날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휴진을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17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서울대학교 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에서 필수 부서를 제외한 모든 진료과에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전공의에게 내린 행정처분 절차에 대한 완전 취소를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김영태 서울대 병원장이 집단 휴진은 허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고요. 서울대학교 교수회에서도 집단 휴진을 재고해달라는 입장문을 전한 상태입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무기한 휴진을 네. 한다고 하는 거예요. 17일부터. 이거 참 의료 대란이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겠죠. 네, 뭐 일각에서는 의사협회가 아무래도 개원이 주축이기 때문에 뭐 개원이 역시 자영업자잖아요. 그래서 수익 감소가 있으니까 말처럼 병원 문을 닫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그리고 의대 증원은 이미 확정된 상태고 네. 그리고 정부가 유화책을 좀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왜 이제 와서 그러냐 이런 여론의 반응이 좀 싸늘한 것도 집단 행동에 나서기는 좀 부담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번 의대 증원 규모가 전례 없이 또 큰 만큼 실제로 진료를 접는 동네 의원이 많을 거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한편 이제 환자단체, 노동단체, 또 시민단체, 의협 휴진 결정에 대해서 일제히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뭐 주변에서도 접하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이런 대학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의료진들이 이제 근무를 많이 공백이 생기면서 굉장히 사고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있고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제 주변에서도 이제 제때 수술 받지 못해서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환자 단체를 비롯한 이런 데서 이제 우려가 크고 걱정도 많은 것 같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도 전망이 엇갈렸는데요. 이 휴진을 결정하는 의대와 대학병원이 이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좀 우려입니다. 다만 이제 현재까지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실제 병원과 대학을 떠난 경우는 이제 거의 없었다는 점, 그리고 교수들은 또 환자 곁을 지킨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의료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제가 그 취재한 대학병원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면 네. 이제 물론 이제 환자가 느끼는 불편함은 굉장히 체감은 크지만 전공의들이 자리를 이제 비우면서 교수님들끼리 당직을 서면서 대신해서 이제 입원 환자를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수술을 하는 게 중요하지만 일단 수술 이후에 입원을 해서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다 할 수 없는 것도 입원한 후에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급한 분들도 이제 수술을 다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괴롭다 하는 교수님도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휴진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더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건데 네. 그렇다고 한들 의사들이 또 환자 곁을 떠나선 또 안 될 테고요.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부는 이제 일단 의협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불법이라면서 이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 진료 체계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서 복귀해도 행정 처분을 포함해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다만 이에 대해서 의료계는 행정처분 취소가 아닌 이 중단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쓴다면 이후 정부의 방침이 또 바뀔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환주 기자가 준비한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서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찬성한다. 징벌적인 과세 형태라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면서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내는데요. 이 종부세는 1가구가 보유한 주택, 토지 등을 합산해서 매기는 세금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세금을 내는 과세 표준 기간이 12억 원이고요. 다주택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서 일반 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건데요. 네. 이게 뭐 공시가 기준이니까 시가로 하면 이거보다는 좀 더 높은 기준에서 그 누진적으로 좀 세금을 많이 내게 하는 거고요. 이게 재산세와는 별도로 내야 하기 때문에 이중과세 논란이 있었는데 이 점을 지적한 겁니다.
이 박 장관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일명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에 부담금을 내는 것도 폐지해야 한다라고 같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정부 역시 좀 재건축을 활성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게 법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경기가 좋지 않으면 그만큼 재건축 사업성도 떨어지고요. 이익도 나지 않아서 이 법이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되거든요. 근데 이 법을 폐지해버리면 나중에 다시 재건축 경기가 좋아지고 집값이 상승할 때 또다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법이 필요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논란이 있어 보입니다. 도입했다가 없앴다가 도입했다가 또 없앴다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도 반복이 되는 게 뭐 그게 또 정책이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고요. 또 오히려 불확실성을 또 키운다라는 지적도 있고요. 임대차법 관련해서도 박상우 장관이 요거 폐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임대차 입법은 좀 전에 2년이던 전세 계약 기간을 최대 4년으로 늘려주고요. 올릴 때도 최대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제한한 법률인데요.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4년을 큰 전세값 인상 없이 살 수 있는 제도라서 좋다라는 입장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 전세값이 한 번에 많이 오르게 됩니다. 이 4년치를 한 번에 올리니까요. 또 이러면서 시장 변동성도 커진다라는 점이 지적이 됐고요. 또 박 장관은 전세값이 오르는 이유로도 임대차 입법과 최근 늘어난 전세 사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역에 따라서 집값이 좀 회복되는 지역들이 좀 있더라고요. 지금 정부 입장에서 보는 부동산 시장은 어떻다고 합니까? 예, 국토부는 전체적으로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요. 내년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면 추세적인 상승세로 전환하기는 어렵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집값이 좀 안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한 거고요. 또 전세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을 꼽았는데 이런 정책 대출이 전세 과소비를 불러일으켰다라고 부작용을 언급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5평에 살 전세를 20평에 사는 걸 과소비라고 이렇게 지적을 한 건데요. 이게 글쎄요.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출생 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이 국토부 장관이 또 부작용을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저희가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습니다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먼저 구제해주고 나중에 그 자금을 회수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 박상우 장관이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었잖아요. 이번엔 한 번 더 강조를 했네요. 예, 맞습니다. 박 장관은 선구제 후회수 방안과 이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피해주택 경매 차익을 활용한 지원 중 두 방안이 법적, 기술적으로 양립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해서 이 두 가지 같이 해야 된다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 완전히 선을 그었는데요. 박 장관은 정부안이 경매 절차를 거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10년간 살 수 있도록 주거 안정이 보장되는 것이라면서요. 요새는 경매 낙찰률이 50%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만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도 많아지고 이러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 설명도 부족한 점이 뭐냐면 정부안 같은 경우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정책 금융 상품으로 이 대출을 받아서 해당 집을 경매에서 싸게 사는 겁니다. 네. 근데 이 대출 받을 여력조차 없는 분도 있고요. 이 대출을 받은 대상자가 되는데 또 은행에서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대출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려면 또 이제 LH 같은 공적 그 기관에서 더 적극적으로 또 나서야 하는 측면도 있는 거고요. 어예진 소장이 준비한 소식. 요즘 네이버 주가가 거의 신저가로 계속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국내에서 계속 밀리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앱 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 리테일 굿즈가 조사한 결과 지난 5월 한국인이 오래 사용하는 앱에서 네이버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보통은 뭐 카카오톡, 유튜브와 함께 보통 세 손가락 안에 들던 네이버가 지난달부터 인스타그램의 3위를 빼앗기더니 2달 연속 4위 자리에 머물렀고 그 격차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 지난 2021년 그 짧은 영상 서비스죠. 릴스를 내놓았는데 이게 굉장히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이버도 이에 맞서서 작년 8월쯤에 그 쇼폼 서비스 나름대로 이제 클립을 내놓았는데 요거는 아직 사용 시간이나 실행 횟수로 봤을 때는 좀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네이버는 조만간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공식 사이트 검색 결과에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페이스북, X 등 이 해외 소셜미디어 플랫폼 연동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 외국계 플랫폼에 이렇게 연동 서비스를 해주면 또 괜히 좋은 일이 되니까 그러는 것 대신에 이제 경쟁 플랫폼으로부터 이용자 수를 지키려는 노력이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네이버가 참 안팎으로 많이 힘듭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일본 정부가 메신저 서비스죠. 라인의 지분을 정리하라 이렇게 또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아직 네.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그런데 우리나라 안에서 이 메신저 라인을 설치하는 횟수가 좀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한국 회사가 만든 세계적인 메신저의 경영권을 이거 자칫하면 일본에게 빼앗길 수도 있겠는데 이런 우려가 제기되면서 최근 한 달간 국내 라인 설치 건수가 매주 평균 6만 8천 명으로 역대급이고요. 월간 활성 이용자 수도 210만 명으로 두 달 만에 10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나서서 거의 뭐 맞불 작전으로 이렇게 라인 가입을 늘리고는 있는데 지금 당장 문제는 네이버가 검색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구글이 통하지 않는다 싶을 정도로 거의 뭐 압도적이었거든요. 그랬었죠. 네, 근데 국내 검색 시장 점유율이 지난 2022년 61%에서 올해 58%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구글은 점점 늘고 있고요. 뉴스 트래픽도 2년 새 30%가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광고 커머스 이익도 꺾인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네이버 웹툰은 또 이르면 7월 나스닥 상장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이버 웹툰은 라인, 야후가 29% 정도 지분을 들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네이버가 이제 7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상장 자체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또 이렇게 상장 신고서를 들여다보면 네이버와 라인, 야후 사이에 잠재적인 경쟁 사업 활동 또는 사업 기회와 관련한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위험 요소다 이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그 챗 GPT 같은 그 AI 서비스 때문에 구글마저도 되게 고전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네이버는 안팎으로 더 힘든 상황이고. 자, 이환주 기자가 준비한 두 번째 소식 들어볼게요. 지하철역에서 작업하던 직원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지난 일요일 새벽 2시쯤에 서울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감전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당시 동료 2명과 고압 케이블에 표시 스티커를 부착하는 작업을 하던 중에 감전 사고를 당한 겁니다. 평소와 달리 케이블에 단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사고를 당한 50대는 세 아이의 아버지로 내년이면 30년이 되는 전기 분야 베테랑으로 알려졌거든요. 이 사건을 두고 서울교통공사, 경찰, 고용노동부 등은 이번 사고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이야기도 저희가 많이 전달해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잖아요. 예, 일단 그 중대재해라고 하면 그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거나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이 나오는 사건이 발생하면 이 경영 책임자는 물론 이 기업의 오너에게까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제도거든요. 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나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약 2년 동안 510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510건이 발생을 했지만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이 30여 건에 불과합니다. 또 사건이 발생하고 수사를 시작해 1심 판결이 나는데도 보통 1년 5개월이 걸리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법적으로도. 올해 4월까지 판결이 난 사건이 15건 정도인데 모두 유죄가 선고되기는 했습니다. 다만 15건 중 단 2건만 실형이 선고됐고요. 나머지 사건들은 이 집행유예 등에 그쳤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재해조사 사망사고자는 2021년 680여 명에서 2023년에는 600여 명으로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효과를 두고도 이 법의 효과가 아니라 이 2, 3년 동안에 경기 둔화에 따라서 이 건설 공사가 많이 줄어들고 제조업 공장 가동률이 줄면서 사망자도 줄었지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의문이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재해 사망 사고가 줄어든 게 과연 법
덕분이냐라는 데는 또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는 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는 그 범위가 더 넓어졌잖아요. 예, 맞습니다. 올 1월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기업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이게 숫자로 보면 그 전에는 7만 개 기업이었는데 네. 지금부터는 올해부터는 91만 개의 기업으로 이 숫자가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 문제는 수사 인력은 제자리인 탓에 처리 속도가 더 느려졌다라는 건데요. 일선에서는 이 감독관 한 명이 중대재해 사건 5건을 동시에 맡아서 살펴봐야 하고요. 또 복잡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사건 같은 경우에 이 자료만 1만 5천 페이지가 넘어서 웬만한 큰 소송 못지않다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 사건 처리가 늦어지면 피해자와 유족들의 진상 규명이 지연되잖아요. 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사법 리스크를 장기간 안고 가야 하는 어려움이 커지게 되고요. 이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최근에 중대재해 관련 인원을 100여 명 가까이 늘릴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도 일손이 모자랄 정도로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해담 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진동 클렌저 마사지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9748님이 조금 전에 보내주셨는데요. 오늘부터 우리 둘째를 위해서 출산 휴가가 시작되어서요. 집에서 여유 있게 성공예감 청취합니다. 라고. 이야, 요즘 출산 휴가 들어가시는 분들 참 주변에서 보기 드뭅니다.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아무튼 순산하시길 바라겠고요. 경제상식 퀴즈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드릴게요. 성공예감처럼 이렇게 상품의 이름을 보호하는 건 상표권이라고 하죠. 그리고 가수나 연기자에게 주어지는 권리, 저작 인접권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창작물을 만든 그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이것, 세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저작자의 권리. 최근에 검정고무신의 사례처럼 힘없거나 아니면 이름을 알리는 게 우선인 신진 작가들에게 이 권리를 싸게 사들이고 사업을 확장하는 관행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데요. 그래서 계약서 하나 잘못 썼다가 추후에 본인이 그린 그림이나 만화가 됐던 어떤 작품에 대한 모든 경제적 권리를 또 빼앗기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의 일주기 기념 전시회가 지금 또 펼쳐지고 있다고 하죠. 그 소식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1425님, 추억의 검정 고무신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답도 맞춰주셨습니다. 주외연 님이 대구는 오늘부터 폭염입니다. 커피 쿠폰이 필요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정답도 맞춰주셨고요. 오늘부터 날이 또 엄청 더워졌죠. 그래서 이제 여름의 초입이구나. 느끼시는 분들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정영주님은 저는 이것이 창작물을 만든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또 그 계약서를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분쟁이 또 시작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창작자들과 어떤 출판사들과의 계약서 내용도 들여다보고 있고 표준 계약서도 제시를 또 한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내용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예전에는 해외 직구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처럼 생각이 됐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손가락 터치 몇 번으로 지구 반대편에서 파는 물건을 너무나 쉽게 살 수 있는 시대죠. 자, 그렇게 되면서 해외 직구 그 규모가 지난해 기준으로
6조 6천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5년 만에 2배 가까이 성장했는데요. 그런데 여기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 잘못하면은 세금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요. 슬기로운 세무생활 시간에 한번 살펴보시죠. 누리세무그룹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해외 직구 이거 잘못했다가 네. 해외에서 물건 잘못 샀다가 탈세로 몰린 사례들이 적잖이 있다고요? 네, 요즘 이제 해외 직구로 이제 필요한 물건들을 구매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오픈마켓 같은 곳에서 저렴한 가격만 보고서 직구 상품을 구매했다가 이제 본인도 모르게 관세 포탈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이제 판매하는 사람이 세금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피하기 위해서 판매 상품의 가격을 이제 실제보다 조금 낮게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걸 저가 신고, 언더밸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외 직구를 이제 하게 되면 구매자 개인의 주민번호와 같은 개념인 이제 개인 통관 고유 번호라는 거를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구매를 하는 사람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탈세를 이제 의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매자의 개인 통관 고유 번호가 이제 사용되면은 저가 신고를 했다. 이 책임은 1차적으로 구매한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저가 신고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이제 화물이 오는 화물 통관 정보를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만약에 본인이 저가 신고하지 않았는데 금액이 적게 신고되었다. 그래서 저가 신고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결제했던 결제 내역이라든지 이런 관련 증빙 등을 세관에 제출을 해서 소명을 해야 합니다. 저가로 누군가 중간에서 일부러 신고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건 판매자가. 예. 판매자가. 예. 그러니까 이거 구매자 의도랑 상관없이 괜히 안 좋은 일이 휘말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판매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네. 1차적인 책임은 이제 구매자 본인이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요. 해외 사이트에서 물건을 살 때 이제 세금이 어떤 게 붙는지 살펴봐야 될 텐데 네. 당연히 관세부터 붙겠죠. 예, 대표적인 관세죠. 관세는 이제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를 해가지고 그 물건이 국내에 들어올 때 부과가 되는 세금인데요. 관세청에서는 이제 물품의 종류라든지 아니면 가격에 따라서 관세율을 정하고 있고요. 해외 직구를 할 때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 관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보면은 관세 계산 기준을 하는 금액이 과세 가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과세 가격은 내가 샀던 물품의 가격 에다가 운송비를 더하고 보험료 같은 걸 모두 합한 금액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가격에다가 관세율을 곱하면 관세가 계산됩니다. 근데 이제 관세만 내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 추가로 또 내는 게 있습니다. 네. 부가가치세를 내게 되는데요. 부가가치세율은 이제 10%인데 이 조금 전 말씀드렸던 과세 가격과 관세까지 합한 금액의 10%를 곱하면 이제 부가가치세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해외 직구에 대한 금액을 계산할 때는 관세도 계산해야 되고요. 여기에 10%인 부가가치세까지 함께 고려를 해야 됩니다. 관세가 붙는 게 그냥 물품 가격 중심이 아니라 운송비, 보험료까지 다 포함한 총액에다 붙는 거네요. 네, 관세가. 거기에 또 관세를 붙여서 부가가치세를 다시 한번 또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래요. 근데 일부 품목은 네. 그 관세가 붙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금액이 아예 적거나 그럴 경우에는 면세가 되는 기준도 있잖아요. 예, 맞아요. 가장 간단하게 해외 직구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면세 한도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네. 미국에서 구매한 물품 같은 경우는 $200까지고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150까지는 관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같은 물건을 여러 개 구매할 때는 묶음 배송을 하면은 관세를 아낄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 상품 가격이 $150를 넘어갔다. 그러면 이제 전체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직구로 내가 $500짜리 물건을 구매했다면 여기에서 $150를 뺀 $350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500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150를 넘어가면 네. 그냥 전체에 대해서 다 관세를 매기게 된다. 네, 맞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게 미국에서 구매하는 물품은 $200까지 네. 그 외의 지역은 $150까지는 관세 면세된다. 네, 맞습니다. 자, 여기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150 단위로 쪼개서 내가 구매하면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때요, 그러면? 네, 이럴 때에도 면세가 적용되는데요. 이제 까딱 계산을 잘못하면 세금을 내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국가에서 같은 날에 한국에 도착을 하는 2건 이상 물품에 대해서는 해외 쇼핑몰 결제 총액이 면세 범위 이내라고 하더라도 같은 날
입항한 2건 이상의 결제 총액이 150달러, 미국은 200달러를 초과하게 되면 이제 관세와 부가세도 발생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들어온 날, 입항일은 다르지만 2건 이상의 물품을 이제 같은 날짜에 같은 국가에서 구매한 경우에도 만약에 합산했을 때 결제 총액이 150달러를 초과하면 역시 관세와 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되고요. 다만 이제 구매하는 상품의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금액에 따라서 통관할 때 적용되는 관세율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또 특별 소비세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요게 쪼개기 구매를 맞습니다. 하더라도 네. 세관에서는 요걸 또 이제 걸러내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언제 주문했느냐, 네. 언제 통관을 하느냐를 보고. 네. 근데 아예 그 주기가 길면은 또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겠고요. 예, 예. 그러면 이게 관세라는 게 사실 우리가 뭐 자주 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네. 헷갈립니다. 이게 알아서 어디서 떼 나가서 계산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직접 신고를 하고 사후에 내야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해외 직구를 할 때 이제 관세 세금 신고하는 부분은요. 이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첫 번째가 이제 목록 통관과 이제 수입 신고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름이 어려워요. 네. 먼저 목록 통관부터 말씀드리면 목록을 제출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간단하게 목록만 제출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수입 신고가 생략이 되는 거고요. 네. 앞에서 말한 이제 150달러 이하의 물품들은 목록을 제출하는 목록 통관 방법으로 간단하게 반입이 되는데 이제 150달러를 넘어가는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 신고를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특송업체와 함께 일을 하는 관세사가 신고를 하고 구매자로부터 이제 세금을 받아서 대신해서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150달러부터 2,000달러까지는 간이 신고를 할 수 있고요. 신고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편해서 수입 신고를 하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근데 이제 간이 신고를 했을 때는 세율이 20%로 일괄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0%인 물품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물품을 간이 신고를 하면 오히려 직구할 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정식으로 수입 신고를 하고 이제 세금을 내는 게 오히려 가격적인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식 수입 신고는 이제 전문적인 용어도 많기도 하고요. 신고 항목도 많고 그래서 구매자가 직접 처리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세사에게 의뢰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관세사에게 수수료를 주고 구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더 싸게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라고 하면은 좀 세무사 비슷한 직업인가요? 네, 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선 관세라는 걸 매기고요. 네네. 저희 같은 세무사는 이제 한국 안에서 있는 내국세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의 통관에 있어서 세금을 매기는 거는 관세사가 전문가입니다. 아하. 금액이 좀 클 때는 관세사를 활용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고 아예 금액이 좀 작을 때는 그 판매하는 업체에서 관세 포함 얼마입니다. 또 이렇게 안내를 해주기도 하고. 예. 근데 이게 해외에서 산 물품은 나중에 반품할 때가 참 이게 어렵습니다. 여기 이제 세금까지 더 덧붙게 되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이제 반품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는 이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해외 직구한 물건을 반품을 하게 된다면은 관세 환급을 꼭 신청하시길 바라는데요. 물건을 반품을 하고 수입 신고를 이제 수리했던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에 환급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환급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환급을 받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반품하는 게 아예 이제 번거로워서 이것도 해외에 다시 갔다 오면은 이거 한 달 걸릴 텐데 이래서 그냥 중고 사이트에 팔아버리자 네. 이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 또 주의해야 될 게 있다고요. 네, 상품을 아예 재판매를 할 목적으로 사들여서 되파는 사람을 리셀러라고 하는데 해외 직구 물품을 이제 국내에서 되팔면 일단 관세법 위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는 이제 해외에서 본인이 쓸 목적으로 20만 원 이하의 물건을 이제 구입을 하게 되면은 관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러한 점을 이제 악용을 해서 살 때는 본인이 소비하겠다라고 구매를 해놓고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서 관세를 면제까지 받은 물건을 국내에서 다시 재판매를 하는 거는 관세법 위반이에요. 만약에 해외 직구를 해서 면세를 받았다면은 네. 본인이 이걸 사용하지 않고 되팔고 싶다. 그럼 반드시 정식으로 수입한 제품이라는 거를 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한 다음에 판매를 해야 돼요. 이렇게 관세 신고하거나 납부해서 물건을 들여온 다음에 30일 이내에 진행을 해야 되고요.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제대로 신고 절차를 밟지 않고 물건을 판매했다. 이러면 위법 행위에 해당해서 처벌받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150달러 미만이어서 네. 상대적으로 내가 면세를 받은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소액이니까 예. 별거 아니겠지. 한두 건 파는 건 상관없겠지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네.
요게 이제 운이 나쁘면 걸릴 수도 있는 예, 거예요. 다관세법 위반으로 걸리게 됩니다. 오, 그리고 아예 사업자 등록까지 내고 대규모로 해외에서 또 자주 물건을 떼와서 국내에서 파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맞아요. 이분들은 그럼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이제 수입을 해온다. 그럼 무조건 일반 수입 신고 대상인데요. 이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를 하게 되면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이 사업자 등록을 할 때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돼서 이걸 구별을 잘 해야 됩니다. 먼저 내가 물건을 사와서 한국에서 판매를 하는 수입업 무역업인지 아니면 한국의 고객에게 주문을 받아가지고 해외에 있는 그 물건을 대신 사주는 직구 대행을 해주는 업종인지를 명확하게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네. 먼저 전자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수입을 하는 무역업으로 등록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필리핀에서 어떤 과일을 먹어봤는데 이게 말도 안 되게 엄청나게 맛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아직 한국에 없으니 어허. 내가 한국에 수입해다 팔면 잘 팔리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입을 해오면 이건 무역업이 됩니다. 네네네. 이제 내가 안목이 있어서 국내에서 팔릴 만한 물건을 해외에서 사와서 한국에 판매하는 거인데요. 이런 건 일반적인 도소매업처럼 상품을 매입을 하고 판매를 한다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물건을 구매하는 곳이 단순히 해외일 뿐인 거고 이런 경우라면은 수입을 하는 무역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해외에서 내가 물건을 산 금액에 대해서는 나의 매출을 구성하는 매출 원가가 돼서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해외의 물건을 대신 사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고객이 필리핀에서 어떤 과일을 먹었는데 네. 그게 엄청 맛있어서 한국에서도 먹고 싶은데 살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 이제 한국에서도 살 수도 없고 방법도 모르는 그분에게 필리핀의 그 과일을 대신 사줄 테니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를 이제 해외 직구 대행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외 직구 대행. 네. 이럴 때는 이제 나의 매출 금액은 그분에게 받았던 그 고객에게 받았던 수수료가 나의 매출 금액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국세청에서 봤을 때는 내가 결제를 해서 해외에서 사와서 판매한 금액보다도 수수료를 신고를 하기 때문에 매출 금액이 적게 신고가 그렇겠죠.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국세청에서 물어봅니다. 이제 너 해외에서 산 금액이 이렇게 큰데 왜 매출은 이렇게 적게 신고해? 너 뭐 손해를 보고 파는 거야? 아니면 뭐 매출을 누락하는 거 아니야?라고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신고를 할 때마다 국세청에서 이 매출액이 제대로 된 금액인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직구 대행하는 사업자는 본인의 매출액, 이 수수료 부분을 산정을 하고 증명을 할 수 있는 관련 자료들을 미리미리 올바르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현지에다가 얼마를 줬는지 네. 비용으로 얼마를 썼는지를 잘 입증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나의 매출은 고객에게 받은 대신 사준 이 금액에 대한 수수료이다. 요걸 증명을 하면 됩니다. 아예 직업적으로 해외 물품을 사다가 팔 때 네.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맞습니다. 거고 업무에 필요한 용도로 해외에서 물건을 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때는 뭐 회사나 뭐 법인에서 비용 처리가 됩니까? 네, 사업자가 이제 해외 직구를 통해서 본인의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살 수도 있어요.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려면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을 한 이 사업자의 명의로 수입 세금 계산서 라는 걸 발급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발급받은 수입세금 계산서를 통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하면은 매입세액 공제라는 걸 받을 수가 있는데 다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지 못하니까 주의해야 되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수입하기 위해서 관세사분의 도움을 받았다면 여기에 포함된 부가세라든지 아니면 세금을 돌려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서 세무사의 도움을 받았다면 이렇게 국내에서 쓴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꼭 챙겨받길 바라겠습니다. 그 또 질문이 몇 개 올라왔는데 네. 위재성님이 한 개 품목을 15만 원 이하로 3일 연속 구매했다고 하면 네. 또 한 곳이 아니고 네. 여러 곳에서 따로따로 구매했다면 이게 어떻게 산정되는지라고 지금. 네, 이게 하루에 예. 한 곳에서 구매를 한 판매처 기준으로 해서 구매일 기준으로 150달러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따지면은 매일 150달러치를 구매를 한다 하더라도 1년 내내 구매한더라도 이건 면세 한도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구매한 곳이 다르면 예. 야, 이거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역시 김철훈 세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어젯밤부터 오늘 오전 8시 30분까지 식별된 대남 오물풍선은 310여 개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제주 최고층 건물인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의 6층 사우나에서 화재가 발생해 14명이 병원으로 이송되고 2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합동 정밀 조사를 진행합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개원이에 대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위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현대자동차와 업무 협약을 맺고 친환경차 정비인력 양성 과정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언제부턴가 참 줍줍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특히 규모가 엄청나게 큰 막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 시장에서도 줍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10억짜리 어떻게 줍는다는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만 이른바 무순위 청약 여기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벌어진다고 하네요. 인기 단지에는 수만 명 이상이 몰리지만 미분양이 난 곳에는 10번 이상 10번 넘게 무순위 청약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돈워리 투자백서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죠.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와 함께 이른바 줍줍의 투자 전략 세워보시죠. 안녕하세요, 성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우선 요즘 그 부동산 아파트 청약 시장은 어떤지부터 좀 체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올해 전반적인 청약 시장의 특징이라고 보면 네. 제가 느끼기에는 두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요, 30대들이 굉장히 청약을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사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연령별, 그러니까 나이별로 이제 청약 당첨자들을 분석을 해보면은요, 전체 청약 건수 중에서 한 2만 5천 건 정도가 이제 30대거든요, 40대 이하. 네. 그러니까 전체 당첨자의 한 77% 정도? 그러니까 이제 당첨된 사람의 10명 중 7명이 40대 이하였다는 거죠. 이번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청약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일단 첫 번째 특징이 될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제가 체감하기에는 강남에서 굉장히 좋은 아파트 입지에 청약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전엔 사실 이제 강남권에서 새 아파트에 관련된 청약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 특히나 이렇게 무슨 땡땡 브랜드들이 붙은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무순위 중에서도 예전에는 이제 무순위 줍줍이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줍줍이라고 했을 때 제가 어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개포라든지 아니면 반포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강남권에서도 굉장히 줍줍이 많이 나와서 최근에는 개포동 같은 경우에는 무순위 이 청약에 100만 명 이상 청약자가 몰리기도 했었거든요. 굉장히 양극화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순위 청약에서 말하는 양극화는 어디는 완전 계속 미분양, 어디는 네. 한두 건 나왔을 때 수만 명 몰린다 이런 거잖아요. 이 양극화가 심한 이유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사실 무순위 청약만 양극화가 심하다라고 할 수가 없고요. 요즘 부동산 시장 자체가 완전히 이제 양극화가 되거든요. 근데 이 전반적으로. 네, 그리고 사실 이 양극화라는 게 단지 내에서도 로열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하. 사실 이 무순위에서만 양극화가 심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딱 보면 이 무순위에서도 우리가 딱 봤을 때 강남 반포에 그럼 100만 명이 막 몰렸어. 그럼 무순위가 다 인기일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사실은 그런데 인기가 전혀 없어가지고 무순위를 한다고 해도 아무도 관심이 없고 계속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순위를 했는데도 미달이 나서 다음에 또 하고 계속 나오는 단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무순위 청약 자체도 많이 몰리는 데는 정말 수천 대 1 막 이렇게 경쟁이 되지만, 반면에 미달인 단지도 올해 같은 경우에 18% 정도가 미달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양극화가 심하다, 다 잘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 물량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그 이유도 좀 알려주세요. 네, 이게 우리 통상적으로 줍줍이라고 하니까 네.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4가지 종류를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그야말로 이제 미분양이 난 거죠. 미분양이 나서 이제 공급을 하는 거를 임의 공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분양 물량을 이제 좀 있다가 시장이 좀 좋아졌을 때 이제
의미 공급을 했을 때도 처음에 청약했을 때와는 이제 조건이 조금 달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순위 사후 접수인 거죠. 이 사후 접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으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잔여 물량을 공개 모집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취재 갔던 데는 대포 통장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사후에 적발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정말 2년이 지난 이후에도 이미 그 단지에 입주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부적격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고 유주택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이 취소된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부적격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계약을 안 하게 된 거죠. 근데 계약 취소 재공급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지역의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사실 이제 반포에 이제 고가 아파트 단지에서 나왔던 건데 조합원 취소분이에요. 이 조합원이 있었는데 이제 재건축의 조합원이었던 거죠. 근데 이 조합원이 계약을 안 한 거예요. 그런 경우들도 이게 어떻게 나와라고 하는 네. 그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약 통장이 필요하고 최근에 나왔던 반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점제로 했거든요. 거의 만점이 당첨이 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청약 네. 통장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으냐,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가능하냐 아니면 다른 지역 유주택자도 가능하냐, 이게 다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게 원인을 따져봐야 되는 거네요. 네, 어떤 식으로 이게 물량이 나오는지. 네, 이 물량이 나온 이유가 뭔지에 따라서 두 개가 달라지기 때문에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전국에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뭐 해당 지역에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정말 유주택이어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정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죠. 그러네요. 네. 미분양도 늘지 않았을까요? 어떻습니까? 미분양 상황은? 사실 이렇게 무순위 물량이 많이 나오는 데는 사실 좀 이유가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미분양 물량이 있을 경우에 이제 나중에 이제 분양을 해야겠다는 임의 공급으로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2023년 이후로 이제 미분양 물량이 되게 많이 증가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의 공급 방식으로 이제 공급되는 집중 물량이 올해 뭐 지금 45% 정도가 전년 대비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미분양이 많았기 때문에 올해 또 확실히 이제 줍줍이 늘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줍줍이라는 표현이 네. 그냥 사기만 하면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붙어야 이른바 줍줍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다 이게 로또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 네. 좀 투자 전략도 되게 중요하게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맨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줍줍이라고 하는데 20억이 진짜 이게 과연 줍줍인가,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줍줍에서 가장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지금 멀쩡하게 입주가 되어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잔금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이걸 당첨되자마자 한 달 안에 몇 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는 한데, 네. 현금이 일단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이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뭐 최근에 있었던 그 반포 같은 경우에도 한 달 안에 거의 10억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굉장히 시세 차익이 당첨만 되면 많이 나는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또 그걸 됐는데 만약에 취소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좀 따져봐서 내가 지금 이걸 감당이 가능한지, 전세를 얼마에 맞출 수 있는 건지, 과연 내가 대출을 받았을 때 이거를 내가 등기를 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따져봐서 이제 청약을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금 사정도 잘 따져봐야 되는 건데, 네. 한 달 안에 10억 원이 필요할 정도면 사실상 이거는 뭐 현금 부자들 아주 일부 맞습니다. 다른 세상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괜히 또 뭐 몇만 대 1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렸다라고 해서 일단은 해놨다가 네. 선당 후금이라고 하네요. 고민은 나중에 해보자. 그러면서 도착했을 때는 또 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또 하나, 또 다른 내 집 마련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장기 전세 주택 요거 시즌 2를 공급한다고 하면서요. 요 어떤 제도입니까? 네, 요건 좀 알아주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거는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들이 대상이고요. 네. 신혼부부라고 하면 이제 혼인 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인 경우고, 6개월 이내에 만약에 내가 혼인 신고를 하겠다라고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신혼부부로 간주가 되거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무주택 기간, 청약 저축 가입 기간 등이 만약에 충족이 된다고 하면 가산점을 매겨서 입주자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첫 번째로 이제 선정이 되는 게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거든요. 둔촌주공항이거든요. 7월달에 이제 이거를 올림픽 파크 포레온을 대상으로 해서 첫 대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당첨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올림픽 파크 포레온에서 최소 10년 동안 전세로 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할 수가 있어서 이런 거 꼭 챙겨서 만약에 신혼부부인데 내가 전세를 구하고 있다라고 하면 관심을 가지고 한번 청약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7년 이내 혹은 네. 그러니까 7년 이내 결혼을 했거나 6개월 이내 혼인신고할 예정인 사람들. 네. 근데 자녀를 2명 이상 출산을 하면은 시세의 90% 이 집을 살 수 있는 네. 권리를 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하, 요거는 이제 일단 출산도 많이 좀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런 정책도 담겨 있다라는 거. 성선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상식 퀴즈도 지금 정답 보내주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요. 그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그 세 글자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1918님이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프닝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내용이 너무 좋아서 지인들에게 가끔 써먹고 있는데 괜찮은가요?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다만 출처만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8322님 대만 출장 갔다가 6일 만에 듣습니다. 새벽 비행기로 와서 바로 출근하니 엄청 힘드네요. 다들 이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저희 2부에 금방 다시 돌아올 텐데요. 2부에서는 개미스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영증권 김학균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